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도 조약을 비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수반이 어제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합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상태로 북한도 이틀 만에 같은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절차도 예상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 지원을 명문화한 조약의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호입니다. 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뉴욕 증시도 이른바 트럼프 랠리 현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종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It isn't really that much of a surprise given expectations that a new Trump presidency will see lighter touch regulation towards crypto. That's the expectation, and even perhaps a crypto reserve.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0만 달러,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12만 5천 달러까지 찍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랠리, 즉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 상승장이 이어지며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 오른 44,293.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0%포인트 오른 6,001.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6%포인트 오른 19,298.7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와 테슬라 등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수혜주가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So you're seeing a continuation of this Trump trade. The Trump trade is real. We were looking at just before the election and after November 4th to now some pretty big numbers. 3대 지수 모두 대선 다음 날부터 개장과 동시에 잇따라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뉴욕 증시를 뉴턴의 1운동 법칙, 즉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며 당분간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년 만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코인제코의 집계를 인용해서 지난 2021년 11월 초 이후 처음으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내리면서 장 초반 한때 2,5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45분쯤 2,500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곧이어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2분쯤 1,401.4원까지 오른 뒤 1,40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영향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1,400원을 돌파한 후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말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들과는 잘 안 만나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뒤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기존 14개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수사 범위를 좁힌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흔들려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네, 박 원내대표는 모레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심에 따를 뜻이 있다면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특검 수정안 수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탔다는 주장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일정에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특별열차에 같이 타고 갔다는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윤종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달리 김 여사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특별열차 운행 기록과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반발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이간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남겨둔 시점에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실토한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추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민주당이 특검 제3자 추천 수용을 언급하며 독소 조항을 없앴다는 것이 하나의 미끼라며 특검 수정안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정안의 효력은 0이고 국민의힘의 동요는 하나도 없을 거라며 장애 집회 참석자가 줄어 전략적 파산 상태에 놓인 민주당이 위기의식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장애 집회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 압박이라며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말은 서울 시내 대학별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민주당이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인 비리 재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면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재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김 전 의원에게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란 취지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될 필요성이 없다. 범죄의 중대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고요. 아이들하고 잘 살고 있고, 네. 아니, 구속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3일과 4일엔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가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8번 받았던 강혜경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1월 중순인데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어와서 공기질까지 나쁜데요. 마치 봄 날씨 같은 11월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초미세먼지부터 알아보죠. 밤 사이에 스모그가 유입된 건가요?
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12일 만인데요. 여기에 국내 오염물질과 안개까지 뒤엉켜 출근길에는 시야가 흐린 곳이 많았습니다. 새벽 한때 경기도 안성 공도읍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충북 진천 덕산읍 65 마이크로그램, 서울 서초구도 5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지금도 세종과 충북,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가량으로 나쁨 수준인데요. 현재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풍, 서쪽은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정체하고 있어 오늘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11월인데 가을이 아니라 봄 같은 느낌이죠? 네, 어제 낮 기온이 서울 21.8도로 11월 중순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고요. 철원 20.8도, 정선은 22.1도로 11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11.4도, 낮 기온이 19도로 평년보다 6도나 높은데요. 가을이 아닌 4월에서 5월의 따뜻한 봄 날씨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는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맑은 날이 많아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개월 전망에서 이번 달 말까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측한 만큼 이번 달에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친모로선 금성호의 실종자 10명을 찾는 나흘차 야간 수색에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해경이 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밤 함선 30여 척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 범위를 가로 69km, 세로 37km로 확대해 함선 39척과 항공기 10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잇따라 찾아 기대가 높아진 수중 수색에는 해군 수중 무인 탐사기 ROV가 4차례 나섭니다. 어제 저녁 요양원이 입주해 있는 인천 숭이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1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건물에 있던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줄을 서고 소방대원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물 내부는 잿빛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꽃은 없었어요. 연기만 엄청 났는데 요양병원 할머니들 한 3분하고 젊은 사람들 2명. 인천 숭이동에 있는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1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중상을 입은 3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 4층 요양원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었는데 연기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요양원에서만 모두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1층 마트와 2층 사무실, 3층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가운데 아파트가 있는 건물 5층 이상으로는 연기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대가 있었고 그중에서 그 3대가 피해를 봤는데 2대가 전소가 되고 1대가 반소되고 승용차고요. 내연기관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1명이 다치고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로 8명이 다쳤는데 음주운전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깊은 밤 주택가 골목에 새빨간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건물 앞에 주차된 자동차들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6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한잠을 자던 주민 20여 명이 황급히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계속 폭발하는 듯한 막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지 팡팡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옥상이요, 옥상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4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필로티 구조의 주택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 늘어선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사이사이로 부서진 택시와 승용차들이 보입니다. 우와. 한강을 따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젯밤 11시 반쯤. 운전자와 택시 승객 2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대 남성이 몰던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 명태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4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해당 사건 피의자 38살 양모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로 예상이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서 경찰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일쯤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을 내일 선출합니다. 의료계 내분이 수습돼 사태 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지만 전공희 대표는 이 첫 발을 뗀 여야 의정 협의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저녁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임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워 의협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속도전입니다. 주수호 전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껏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안팎의 기대만큼 전망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여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거나 전공의 요구안을 전부 들어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9달 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오는 15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의 헛된 꿈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수정안을 내놓은들 이거 통과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 듣고 오시죠. 저는 이게 정치적 플러팅이라고 생각해요. 이성 간에 서로 이제 약간 꼬시는 행위를 갖다가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명태균 씨 수사가 진행이 됐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 저희 한동훈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대표도 생각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저렇게 해도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탈표가 별로 없을 거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효력이 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거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는 전략적 파산 상태예요, 지금.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1차 집회, 2차 집회 뭔가 좀 더 늘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이제 원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 꼼수가 어제 나온 그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좀 꼬시는 것 같은데 안 넘어간다. 이게 친한계 입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안이라는 게 너무 무리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수정안을 내는 것을 뭐 실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 대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검사 추천권을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검법이 실제로 상정했을 때 내용에 우리 당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 차치할 문제고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내가지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뭐 13개, 14개까지 수사 이슈, 수사 내용을 잡고 있는데 그냥 시중에 카드를 하는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특검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특검을 수정한 내용이라는 게 우리 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고요. 저는 여기 복귀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특검 하나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그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걸 하나 집요하게 잡아서 여론을 계속 우리가 타고 가가지고 단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복귀양 의원님 같은 분이 원내 지도부에 계셨으면 달랐을 텐데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카드입니다. 진중한 카드예요.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쓰려면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를 잡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22대 국회 한 다음에 너무나 많은 특검을 남용을 해가지고 특검의 그 진중성, 무거움이 사실은 오염돼 버렸죠. 그래서 특검이라는데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저는 전략이 잘못됐다. 이제라도 반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단식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너무 남발했다. 특검을 이런 얘기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 표현대로 민주당이 뭐 친한계를 좀 꼬셔볼까 이런 전략은 맞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분들이 뭐 찔리기 때문에 꼬시지 마, 우리 안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 같고 뭐 탄핵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당할 위험성이 있다.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그만큼 그 혐의에 대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3번째 그 수정안이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특검 방식을 그대로 법에 담았어요. 그렇게 수정해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14개 혐의까지도 쭉 혐의별로 나열했다가 이번에는 단순하게 다른 여러 가지 혐의는 좀 줄이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된 선거 개입 혐의 딱 2가지 정도만 명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특검 추천도 똑같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고 여기에서 국회가 2명을 걸러내고 이 2명을 대통령에게 올렸을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예. 대통령이 그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자가 특검을 하게끔 해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들고 제3자라고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하는 이런 장치로 해서 다시 또 이번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추천한다라는 비판은 이 제3자 특검 방안에서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지키기, 오로지 잘못을 우리가 감추기 중심으로 여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고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알리겠다.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국정조사로 하자라고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국정조사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은폐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들려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플로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국민 눈높이인데요. 독소 조항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뺐는데 그거 자체도 다 안 된다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 이제 그 14일 날 특검법을 수정안을 제출할 때 그 제출된 내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복귀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그 사건을 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만 아마 집중할 것 같고 예.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설명에 플러스 지금 지켜봐야 될 게 지난번 최장병 특검 수정안과 비슷하게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고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야당 국회의장이 또 거부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논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 우리 당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검의 시간은 이미 이제 너무 식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된 공범과 주범들이 실제로 재판이 1심에서 2심에서 다 진행돼서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락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건요.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가 창원지검의 강제 수사, 구속 수사 이후에 그 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때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기대서 특검을 요구할 때는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지난 10월은 우리 당의 내용의 시간이었죠. 우리 당이 윤한 갈등으로 힘들었다가 겨우 봉합이 돼서 이제 좀 잘해보자라고 지금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특검 공세를 우리가 화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아마 전략적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길 바라는 11월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귀환 의원께서 뭐 탄핵연대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제 계신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쨌든 탄핵으로 가는 뭔가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거든요.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씨와 그와 관련된 여사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탄핵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많은 거짓말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한 푼의 이익도 10원의 이익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검찰의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뭔가가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의 어떤 불씨를 당길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향한 국민의 지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하자라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에 맞춰서 탄핵을 국회에서 먼저 준비하자라는 차원의 모임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할 만큼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본인을 밝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탄핵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모처럼 계파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신재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 친한 없다. 갈등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쇄신 열차를 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이 친한, 친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쇄신파 대 수구파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싸우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면 누가 믿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사실은 당정 갈등, 뭐 윤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 정점이 이제 윤한 회동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해법 그리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왔을 때 5대 해법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 정점에 달했다가 저희들은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페북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찌됐든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요구했던 5대 해법 중에 상당 부분은 긍정적으로 화답이 된 거예요. 사과를 했고 김건희 여사 당장 중단이 지금 시작이 됐고 인적 쇄신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답을 했기 때문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봐야 될 문제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당정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우리 친한계나 당내 일각에서도 그런 긍정적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고 국정 기조가 쇄신되는지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친한 친윤이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뿐이고 변하지 않고 뭐 인사쇄신 한다고 그랬는데 또 똑같이 뭐 회전문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요구를 하고 쇄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휴전이군요, 휴전. 그렇죠, 휴전입니다. 지금은 지켜볼 시간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신재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 열차를 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잖아요.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선임 행정관 하나 정도 그것도 음주로 해서 당연히 해고가 돼야 될 파면돼야 될 그 사람을 다시 채용했다가 그 사람 정도 뭐 파면한다라는 것으로 인적 쇄신이 되었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활동 중지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랬어요. 진작부터 우리는 활동 안 해왔다라고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까? 활동해왔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공격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가치의 공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동훈 대표가 공격의 어떤 그 수위를 낮추고 현재는 그저 어느 정도 수용됐다라고 스스로 명분 삼아가면서 봉수돼 있는 것인데 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그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갭 여기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전 행정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행정관이고 이른바 뭐 여사 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용산이 어쨌든 좀 버티다가 결국은 정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뭐 7인, 8인에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그게 이제 비서관 몇 명, 뭐 행정관 몇 명인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강기훈 행정관이었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청와대 행정관이 있으면 그게 언론에 공개됐으면 사실상 다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근데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좀 뭐 실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관이 이제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복귀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이라는 게 그냥 말뿐이면 안 되는 게, 저는 기준을 그냥 행정관 한 명 날리고 또 뭐 장관 필요에 의해서 뭐 장수장관이니까 한 명 한 명 교체해야겠다, 원바이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쇄신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적 쇄신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기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초기 취임할 때 조각 수준의 저는 내각 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지금까지 제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국민들의 경청하는 내각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사실 조각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용산도 행정관 뭐 음주운전 문제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수석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대통령 비위만 맞췄던, 쓴소리 하나 하지 못했던, 쓴소리했던 사람은 거의 다 튀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 친한계든 뭐 아니면 당에서도 그렇게 해야 임기 후반기 우리가 정말 국정쇄신해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도라 밑에 합으로 되면 제가 볼 때 또 민심이 들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복귀한 의원님 분석대로 한동훈 대표가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대책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 긴급대책회의입니다. 김근식 교수님께 이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판결 앞두고 긴급대책회의, 법사위 의원들 뭐 참석했다 그러는데 이 회의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뭐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아마 내일부터 금요일날 선고가 있는 날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연달아 릴레이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사법부에 압박을 하고 있는 지금 장애 집회에 대한 규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윤한 갈등이나 당정 갈등이 대통령의 사과와 변화 약속,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11월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고, 그다음에 25일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172명의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장애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일에 장애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오늘 주장은 그때 이제 수능이 이제 모레 있고,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데 거리를 막아서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리 있는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논술 전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요? 여러 전형 중에서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집회를 비난하기 위한 어떤 그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벌을 주라고 시위를 하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여당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 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라라는 입장 정도 밝힌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위까지 하고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여당이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에도 참석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남기곤 했는데 지금 뭐 당 지지율이나 개인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 뭐 수치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주춤하다 보니까 보수층부터 내가 제대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보수 결집이라는 것에 이제 과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한 갈등 때문에 사실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예. 또 당내 이러저러한 논란과 분란들이 있었잖아요. 또 말이 좀 거칠게 나오고 그런 과정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바뀌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 내부 진영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이 거대 야당 의석을 이용한 불법적인 장애 집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로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건 그러한 보수 결집의 어떤 세를 보여줘야 이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까지 계속 요구하고 뭐 갈등으로 비쳤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변화해야 산다는 거거든요. 변해야 산다. 그러니까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변화를 일단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했다고 하니 변화를 믿어보고 일단은 이제는 그럼 단합할 때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보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정세인식이고 또 당내 정세인식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믿고 지금은 보수가 대결집에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장애 집회에 대한 어떤 규탄. 왜냐하면 지금 뭐 남대문에서 모이고 뭐 시청 앞에서 모이고 합니다만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또 뭐 김건희 특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야당이 집회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운명의 시간을 맞게 될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은 이제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김진성은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어떤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대로 증언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증언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증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김진성 씨가 부정적인 증언을 했던 분이 아닌데 일단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대표는 정책으로 약자고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긴 있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달라, 거짓 증언을 해달라, 없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본 것 그대로만, 기억나는 것 그대로만 해달라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말고 선거법과 관련해서요. 세상에나 그 남을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그 의원직 상실되는 벌금형이나 혹은 뭐 실형을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을 예를 들어서 100% 유죄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홍보 차원의 이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년 구형받는 거 역사 이래로 못 봤던 겁니다. 오늘 정성호 의원도 복귀한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로 오늘 주장을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주십시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결코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실은 끝내 거짓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실형을 부여한 건 저 실제로 처음 봅니다. 낙선 목적 상대방을 비방해 갖고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갖다 유포한 경우는 뭐 실형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관련해 갖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좀 더 과장하거나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구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네요.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이 뉴스를 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실형을 받지만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한 거는 실형받은 사례가 많이 없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의 또 입장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그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당선 무효형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의원 배지는 또 지키는 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재판관이 판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느냐. 그건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를 진 사람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재판장에 갔을 때는 대부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형의 기준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검찰의 탄압이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정에 와서도 사실은 그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범죄 혐의로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 같고 저는 판결문에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저도 공직선거법보다는 유증교사죄가 훨씬 더 저는 더 심각한 저는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증교사죄는 미국으로 치면 이게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는 죄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증교사로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확인됐습니다만 김용 부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뇌물받았던 그 검찰의 그 조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줄도 조작을 하고 거기 CCTV까지 있었다고 거짓 증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유증교사에 동원됐던 경기도의 산하단체장은 구속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교사의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김지성 씨한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놓고 변론 요지를 보내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김지성 씨 스스로도 교사를 받아서 유증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유증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저는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라서 그와 관련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위증교사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글이 올라왔다는 건 그게 더 유중하게 보는 거죠.
예, 그 1심이 좀 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1심 선고가 이번 달에 이제 2번이 나오고 이제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뭐 권력 지형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비명계라 그럴까요? 그런 뭐 좀 변수가 생길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 볼 때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재명을 탄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예.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 법정 최고 구형을 2 혐의 다 내렸어요. 검찰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사법부가 정말 잘못 굴러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역사와 민심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며칠 후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여당 또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 특별 열차도 탔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네.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제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탔다. 그 과거포 이제 봉화마을에 가는 길에 뭐 그 특별차를 이용했다라는 의혹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인정되게끔. 예. 근데 명태균 씨는 사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녹취록이 있는데 그것이 다 명태균 씨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육성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 측에서 그 녹취와 관련한 추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고요. 네네. 2022년 5월 9일 예. 00시 한 20분에서 한 30 몇 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새벽 밤이에요, 밤. 예. 갑자기 명태균 씨에게 먼저,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하루 앞두고 이게 2022년 5월 10일 9시에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경선을 하라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 네. 앞두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좀 신뢰되지 않는 시간 10시에 대통령께 오랜만에 명 씨가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내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아마 콜백을 주셨거나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의 그 녹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선거 캠프에서 김영선 의원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영선 그냥 주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말이 많다. 이런 대화가 나온 맥락이 이준석이 시작한 일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경선을 하려면요. 아무리 촉박하게 마지막에 결선 투표 경선을 해도 하루 정도는 앞두고 해요. 근데 이건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네,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진짜 악의 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준석의 악의 축이다. 이준석의 얘기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을 지금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예전에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도 했었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당무감사에서도 좀 축출될 뻔하다가 또 그런 논란이 많았고 징계도 좀 받은 걸로 좀 악연이군요.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악연이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호인을 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이러저러한 문자를 다 봤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는 개연성이 별로 없는 게 저게 그날 새벽에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죠. 대표가 명태균한테 야 경선한다던데요? 예. 하니까 명태균이 깜짝 놀라서 대통령한테 소통을 했고 대통령이 전화 통화가 돼서 그거 김영선 주라고 그랬다는 그 문제 육성 녹음이 나왔다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냐면 당대표가 다음 날 이 전략공천인지 아무튼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전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당대표가 허수아비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자는 본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자는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본인은 했다는 확신을 거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했다는 카카오톡 거니까 문자 봤다고. 저걸 만약에 그런 문자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은 그만큼 이준석이 당대표였지만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6월 선거에 보궐선거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것이다. 오히려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봐야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 변호사 주장만 따지고 보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공천의 뭐 하나하나의 결정을 전화해서 다 알려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소연 씨라는 그 변호사이지만 과거 정치인 예.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저분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메신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건 아니지만 김소연 씨는 이준석과의 어떤 악연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준석 핑계를 대지만 그런 말이 나온 것 그 자체,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죠. 예. 어쨌든 뭐 악연에서 비롯된 악의 축이라는 발언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의 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 국가기념일에 트럼프와 해리스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트럼프는 추가 인선을 통해서 국경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함께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무명용사 탑에 헌화하는 두 사람 표정이 유독 어둡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 국립묘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This is the moment to come together as a nation, to keep faith in each other. The world is dependent on each of you and all of us. 과거 참전용사를 패배자이자 호구라고 불렀다 역풍을 맞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별도 메시지 없이 거수 경례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뒤 2시간 뒤에는 자신의 14만 원짜리 화보집을 선전하는 영상과 함께 책 구매 사이트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So this is a book that we just came out with. So beautiful. Look, this is with the First Lady, in front of the White House. 트럼프는 2기 정부 국경 차르로 톰 호먼을 임명한 데 이어 이민자 100만 명 추방 공약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연설 담당관을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내각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밀러를 지목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to our country has quadrupled since 1970. That's a fact. It's been mostly driven by green card policy.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주장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새 내각에 기용하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 모두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회는 오는 20일 끝나는 임시 예산안을 트럼프 취임 뒤인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시 예산안 연장으로 바이든 정부는 임기 내 셧다운을 피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 인선과 새 예산안을 짤 시간을 벌게 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지역 하원 의원을 발탁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왈츠 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로 복무했던 방산기업 CEO 출신으로 도널드 럼스펠트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국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집권 1기 당시 정책들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후 트럼프 집권 2기의 계획을 언급한 사실상 첫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에 기세 등등해진 이스라엘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과 서한지구 점령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북부 도시 야쿠브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공습한 레바논 최북단 지점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폭격에 나섭니다. 아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카츠 신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X에 이란 핵시설이 공격에 더 노출돼 있다며 실존적 위협을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썼습니다. 이란 핵시설은 지금까지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서한 지구에 대한 욕심도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서한 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서한 지구 점령을 대놓고 주장합니다. שנת 2025 תהיה בעזרת השם שנת הריבונות ביהודה ושומרון. 아랍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와 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도 당부했습니다.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المتواصل وندعو المجتمع الدولي للنهوض بمسؤولياتها للحفظ الأمن والسلم الدوليين بالوقف الفوري للاعتداءات الإسرائيلية على الأشقاء في فلسطين ولبنان والزام إسرائيل باحترام.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임 시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트럼프는 취임 후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호놀룰루의 광활한 절벽인데요. 이곳에 아기 염소가 갇혀 있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염소입니다. SNS로 이 소식을 접한 몇몇 오하우 지역 주민들이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죠? 이 새끼 염소를 사과로 유인해보고 드론으로 주위를 돌려서 다행히 무사히 구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발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새끼 염소, 다행히 알로아의 동물보호구역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세차장에 범상치 않은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요. 바로 아이 고객님들이 몰고 온 장난감 차들입니다. 주차를 하는 걸 보면 실력이 아주 상당하죠. 이 꼬마 손님들 9.9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20원짜리 빠른 세차 코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 속 중국 다롄시의 세차장 직원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장난감차 넉 대를 세척을 하고 수건으로 닦아서 마무리해준 이 세차장,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비상문 손잡이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지난 7일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는 승객 238명은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이 약물 투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포천시 한밤중에 외제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꽤 큰 충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와 직진을 하려는 차 사이의 평범한 사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험금 사기를 노리고 사전에 작당해서 고의로 낸 사고였습니다. 사건 접수를 안 하고 보험 처리만 하겠다는 운전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수사한 경찰도 대단하지만요. 자, 그런 경찰을 부른 것이 다름 아닌 차량에 설치된 119 자동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인의 범행을 고발하게 된 훌륭한 기능이네요.
YTN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YTN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또 사랑스러운 딸이기도 했던 피해 여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불법 추심의 문제점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하고 지독했던 불법 추심의 행태를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건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A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소액을 빌리고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000%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심지어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평생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 죽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촬영증을 들고 있는 A씨 사진. A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불법 추심 문자입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A씨의 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씩 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며 찾아가서 봐야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들의 끝없는 괴롭힘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결국 협박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A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쾌트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 이 나라에서 화제를 못 됐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뒤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딸과 가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차마 놓지 못했는데 YTN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합니다. 부정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불법 사채에 시달렸던 싱글맘 A씨는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6살 난 딸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꾹꾹 눌렀으며 남긴 글에는 회한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똥강아지, 너로 인해 울고 웃었고 사람이 됐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는 너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이, 장난치는 짓궂음이 하나하나 모든 게 데모처럼 바뀐다.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와 젤리를 직접 전해줄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새끼. 자신의 품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이와 꾸려갈 미래는 불법 추심이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험한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은 못 돼주고 큰 집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면서 마지막까지 딸을 향해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셀 수 없이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국 갔다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홀로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까지 눈에 밟혔다던 피해자. 세상을 향한 원망이라도 한껏 쏟아낼 법했지만 철없는 선택을 해 죄송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체와 추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에 1명은 비만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제 이 기준은 한국인에 부적합해 이 BMI 27 이상으로 이 비만의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MI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5cm에 체중이 77kg일 경우에 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25가 조금 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경도 비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만 기준이 BMI 27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 이 비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 역시 5명 중에 1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만 기준을 고치려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002년부터 3년까지 일반 건강진단 받은 사람 847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21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옛날에 이제 BMI 25 이하여야지만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해봤더니 27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 지혈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BMI를 갖다 27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발표된 거예요.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은 BMI 30 이상, 그리고 중국은 BMI 28 이상을 비만으로 보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고비 등 이 비만 치료제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살 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니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고비 투약 용량을 늘렸다가 이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 투약할 때 이제 주의점이 되어질 거예요.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하고 그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식욕하고 구토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의사가 미리 주지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 같은 생길 경우는 복부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다가 이상이 없는데 그 명치 있는 데가 아프면서 우리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아 내가 급성 췌장염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나 다 치료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배만 조금 나왔는데 비만한다도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단 측은 상향한 비만 기준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비만 진단의 기준과 진료 지침을 정하는 대한비만학회 역시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과자 등 초가공 식품이 비만 아동 청소년의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8세에서 17세 사이 과체중 이상의 비만 청소년 149명을 초가공식품 섭취량에 따라서 세 집단으로 나눠 대사 이상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보다 당뇨와 고혈압 등을 초래하는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배, 지방간 위험은 1.8배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100일의 환자 수가 폭증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100일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증상 악화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아는 100일의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100일의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시험이 좀 쉬워지겠다 싶지만 6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이른바 불수능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만 봐도 국어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수학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영어도 1등급 비율이 1%대에 머물 정도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정답률이 낮은 몇몇 문항들은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과과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20번 문항은 많은 계산보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문항이었고요. 22번 문항은 주어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건 까다로운 보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수준의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변별력 확보가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뒷부분의 문제들, 즉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들이 평소보다 좀 쉽게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상 최다 N수생까지 몰리면서 변별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결국 이번에도 킬러 문항 없는 불수능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모레 치러지는 대입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레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에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국적기, 외국 항공기, 군용기 등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모레 시중 은행들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열고 1시간 늦게 영업을 마칩니다. 은행 영업회는 수험생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공단 지역, 시장과 기관 등에 입점한 점포는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면플레이션 현상에 지난달 서울의 자장면과 칼국수 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자장면 가격은 7,385원으로 전달보다 77원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칼국수 값 역시 77원이 비싸진 9,38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감귤이 제주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폭염 등으로 껍질이 터지는 피해를 봐 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맛은 좋습니다. 제주도는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 질 좋은 감귤만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감귤밭에서 귤 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노랗게 잘 익은 귤만 골라 정성껏 하나하나 수확합니다. 지난 여름 불볕더위와 잦은 가을비에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이 컸던 농부는 감귤 맛을 보고서야 안도합니다. 당도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 맛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 같고. 제주에서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해 수확량은 예년만 못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생산량을 37만 8천 톤가량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달 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생산량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린 감귤 10개 가운데 2개 이상이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를 봐 실제 수확량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의 껍질이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낙과로 이어지면서 달려있는 감귤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이런 상품의 비율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품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질 좋은 감귤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자치경찰단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비시장에서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은 줄었어도 여전한 맛을 자랑하는 제주 감귤이 올겨울에도 국민 과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미국 주식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거의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식을 전하는 순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그 가격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달러 기준 9만 달러에 육박해 있고 원화 기준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정된 소식 그 날짜부터 지난 5일부터 계속해서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일주일 만에 한 25% 이상 뛰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2월의 저점이 3만 8천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대비 2배 넘게 올랐고 예. 가상화폐 중에 2위가 이제 이더리움인데 예.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지금 3,300달러, 원화 기준 4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도치코인. 도치코인도 지금 선거 이전 한 220원, 200원 선에서 지금 500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붙었느냐? 이른바 이제 트럼프 랠리 2라운드입니다. 일단 이 자신을 가상자산의 이제 대통령, 비트코인의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금처럼 비축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온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 해임하고 지금 후속의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쪽에서 아마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90% 이상 마무리했기 때문에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로 꼽히는데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저렴하게 전기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들 현물 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로도 지금 한 이틀 새 한 20억 달러 넘게 자금 유입된 것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보여주실까요? 트럼프 랠리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트럼프 당선인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미국을 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두겠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한 그 미국의 대선 후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가상화폐에 이른바 꽂힌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때는 사기다. 예. 사기다라면서 굉장히 좀 기피해 왔는데 근데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일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부통령 지명자 그리고 지금 이 머찌라는 이 도치코인을 갖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코인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가상자산을 규제하면서 가상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정규장으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증권처럼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이 사람을 해임해서 FTC라는 연방거래위원회에다가 이 가상화폐 관할 부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증권거래소에서 하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관, 정부 부처로 예.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동안은 이제 SEC는 민간 공기업이기 예. 때문에 증권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왔다면 예.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이걸 FTC로 이제 이관되게 되면 업무가 바뀝니다. 여기는 규제 방식이 공정거래예요.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기관이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 규제가 좀 느슨해질 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10만까지 갈 거냐 이것도 관심사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무의미하다. 무의미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면 연내 8만 달러 갈 거라 했는데 이미 지금 9만 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망보다도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황금기, 전성시대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내 뭐 10만 달러를 넘어서 내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취임식이 1월이거든요. 1월까지는 뭐 12만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문제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갈 근데 거다. 문제는 뭐냐면 관전 포인트가 예. 일단 이제 트럼프 랠리의 이제 2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가상자산 가운데 대표주 비트코인만 사상 최고, 비트코인과 도치코인만 사상 최고일 뿐 예. 2등 주인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나머지 알트코인은 대부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홀로 이 비트코인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 불장이 이어질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던데 지금 뭐 상승세가 어깨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정도까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길이 뭡니까? 일단은 예. 이게 지금 당선인의 이제 공약에 의해서 오른 거잖아요. 예. 실제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다 보면 예. 대부분 이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니 예. 돈 풀면서도 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금리 내리면서도 이제 이 굉장히 물가는 잡겠다,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예. 없고요. 또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큰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 이런 자산 버블은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약한 사항을 그대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력이 있거든요. 예. 뭐 파리 기후 변화에 막 빼지겠다 빠졌고요. 또 FTA 한미 FTA 개정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나프타라는 이제 이제 미국과 예. 캐나다, 멕시코 간 이제 관세 협정도 다 이제 재개정, 미국의 입맛대로 재개정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기 때 행적을 보게 되면 야 공약은 지킬 텐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뭐 당선인 만큼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일론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비트코인처럼 탄력 있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진짜 이 도지코인은 예. 정말 장난삼아 만들었어요. 화상에 데려갈 개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밈이라고 해서 정말 재미삼아 만든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을 했고 또 이제 트럼프의 사업이 그나마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많이 예. 오르고 있거든요. 대선 이전에 0.16달러였어요. 그게 지금 뭐 33센트까지 올라서 일주일에 2배 넘게 올라서 한국 가격으로는 이제 500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게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1위, 거래대금 1위가 바로 이 도치코인이었는데요. 예.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신설하는 백악관의 이제 부처에 장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맡았는데 여기 이니셜이 도치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X라는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 도치라는
이제 마크를 또 올려서 예. 자기가 이제 위원장이 맡을 것임을 이제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도치코인은 사실 뭐 이 트럼프의 일단은 이제 이 머스크의 의도는 인터넷 화폐로 만들겠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 혁신이나 실사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사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공급량이 무제한이에요. 공급량이 무제한이군요. 예. 근데 이걸로 테슬라 차 사게 하겠다, 전기차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비트코인으로 물건 구매하겠다. 예. 근데 비트코인 조금 전에 계약을 했는데 예. 지금 올라버렸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의도는 좋지만 의도는 도치코인을 이렇게 이제 전기차,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결제 수단으로 도치코인을 받겠다라는 본인의 의도는 좋지만 시시각각에 따라서 도치코인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가격,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시시각각 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계약 취소가 나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화폐 가치로서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뭐 지금 코인이 이렇게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없는 분들은 좀 박탈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이라도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뛰어들면 좀 어떻게 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저도 되나? 말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10개만 갖고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중위 가격이에요. 12억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거냐에 대한 답변은 정말 이제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적이 있어서 실적 전망이 되거나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는 이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포모. 정말 1억 돌파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돈 빼서 이 시장으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가상자산 5대 거래소의 거래량, 하루 거래 금액이 코스피, 코스닥을 추월했습니다.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건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인플레이션, 정부의 정책과 규제, 지금 미국만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중국은 아예 규제고요. 못하게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의 이제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이런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유명 인사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따라 오르지만 또 금방 또 거품이 빠지거든요. 저는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코인 사야 되나 이 고민도 크지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이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디까지 뛸까요? 테슬라가 사실은 뭐 그동안 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고통받는 주식이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 후로 나눠서. 서학개미들이 상위 매수한 5개 종목 가운데 1위가 거의 24조 원 가까이 테슬라에 베팅을 했는데 연초 대비 늘 마이너스였는데 요 나흘새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나흘새 주가가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싼 주식이 됐습니다. 손해를 거의 만회하신 분들이 많던데 주변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포브스지는 이번 미국 대선의 최종 승자는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1,800억 이제 트럼프 지지했는데 거의 자산 가치는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의 이 주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경주착이 전형적인 타입이에요. 아니 대기업 CEO가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혜를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쇠고랑차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나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인 이제 도치코인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봐야지 이런 이제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끝으로 우리 증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0만 전자까지 바라보던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에 5만 전자 늪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좀 반등의 기회가 없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 수급과 재료를 봐야 되는데 수급을 봤더니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9월과 10월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거래일수로 3일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매일 팔고 있습니다. 매도 금액이 이제 카운트가 안 될 정도예요. 13조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오늘은 5만 3천 원대까지 찍었거든요. 아마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실적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5세대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의 승인 날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재인 가운데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바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분인 반도체 칩스법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보조금 폐기하거나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실적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비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좀 봐야 한다. 더 떨어집니까 앞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이라는 52% 선이에요. 근데 과거 50%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나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에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이 열리는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K리거 등 10명과 중동과 유럽파 일부 선수들이 현지에서 합류해 모두 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표팀은 14일 밤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 5차전을 치르고 이어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팔레스타인과 대결을 펼칩니다. 어제 날짜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에 열리는 차기 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용 회장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체육회 정관상 3선 도전부터는 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라 기본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고 문체부가 직무정지 조치까지 내린 만큼 공정위가 연임을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온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경은 가을인데 날씨는 마치 봄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얇은 겉옷을 한 벌만 입은 모습인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니까요. 저녁까지 외출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오늘 세종과 충북,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가 짙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 예상됩니다. 어느덧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당일인 모레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